이르면 오는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탱크 안에 있는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게 됩니다. 많이들 걱정이 되실 텐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발생했던 폭발 사고 이후에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네. 우리나라,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방류되는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이 소식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불안감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방사성 물질, 방사능, 방사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방사성 물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일부의 불안정한 물질들은 안정한 상태로 바뀌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 건데요. 방사선이 방출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이거를 방사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방사능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선이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다른 물질에 이제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위험도를 조금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아닌 것. 그러면 그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전리를 시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흐트러 놓는 거겠죠. 비전리하는 것들은 전파라던가 가시광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 이런 전리방사선들은 우리가 보통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X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상들은 이제 위험한 방사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원자력 안전관리법이나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위험한 방사선으로 분류되는 비전리 방사선에 전리 방사선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되고요. 또한 투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보통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곳에서만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땅에도 방사성 물질이 있고요. 또 몸에서도 나오고요. 먹는 음식에서도 나오고 우주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자연 환경 속에서 사실은 항상 우리가 방사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량의 방사선들이 이제 몸 속에 들어온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선들도 또 존재를 하죠.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재료가 이제 변화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X선 촬영하는 장치, 아니면 암 치료하는 장치, 이런 것들도 인공 방사선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고들이 있어서 겁이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된다면은 우리 몸에는 좀 어떤 이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몸의 세포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 또 그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각 장기나 세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민감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분열률이 높은 세포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분열률이 높다, 분열이 잘 된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성장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소아라든지 태아라든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향이,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의 영향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방사선 영향을 받게 되면 네. 그 뭐 피부 이상이라던가 구토 뭐 또는 백혈병 이런 불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암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을 네. 얼마나 오랜 시간에 이제 노출이 되는가 이 부분인데 앞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는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하는 인공방사선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선량을 이제 항상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을 좀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결정적 영향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그 과량의 영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네, 현상들인 거고, 확률적인 영향을 같이 보는 이유는 이 그 말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확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만 볼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의 그 개인 편차에 따라서 유전적이라던가 이런 영향들, 이런 암 발생 이런 것들은 사실 확률적 영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그 많이 노출되거나 그 많은 양에 노출됐을 때 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파악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미량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고가 나면 방법이 바다로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큰 유형의 방사능 사고가 사실 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일 텐데, 체르노빌 이후에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방사능 그 방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특히 일본은 이전에 이제 그 원폭 피해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체르노빌 사고가 있은 후에 구소련에서 이것을 그 폐기물을 해양에 방류하려는 이제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던 그 그렇죠.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실제로 가장 좋은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방식이에요. 네. 체르노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원전 사고가 난 그 주변 반경에 대해서는 체르노빌 경우에도 30km 반경을 다 폐쇄를 하고 네. 그 안에 그대로 그 콘크리트 상태로 그 가두어 놓는 형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고, 또 한 가지의 방식은 이렇게 이제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네. 혹은 이제 보존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걸 고체화시키는 방식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 네. 물질을 더하겠죠. 네, 그 모래나 시멘트 같은 것을 섰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일본이 계속 하고 있는 뭐 알프스라고 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농도를 계속해서 낮추는 네.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농도를 낮추면서 거기를 이제 콘크리트처럼 고체화시켜서 이것을 나중에 재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그 유리한 방식, 그게 이제 방류하는 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방식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천일염, 이 소금을 좀 미리 사놓겠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해산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해양 측정, 방사성 물질에 대한 해양 측정을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주요 해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들을 다 찍고 거기에 이제 그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45개 지역의 정점을 찍었었는데 올해는 52개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조사 대상이 되는 뭐 해수나 해저
합성물, 뭐 생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슘이나 플루토늄 같은 그 국내 연안에 유입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도 감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삼중수소입니다. 뉴스에도 네.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네. 이게 정화가 안 돼서 많이 불안하거든요. 삼중수소라는 게 이제 원래는 그 스스로 빛을 내는 네. 몇 가지 안 되는 물질이라서 네. 이제 산업용이나 군사용으로는 굉장히 유용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일반 수소처럼 이렇게 산소와 결합했을 때 이제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완전하게 분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태가 다 위험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물에 희석돼서 이제 그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피폭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데 이게 중금속 형태로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배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종류의 사고들이 있을까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그 고장이라든지 뭐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한 사고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의료용 장비라든지 산업용 장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나타나는 사고들도 피폭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흔치는 않겠지만 이 그 화생방이라든가 네. 이 테러 혹은 전쟁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네. 네. 자, 좀 간단하게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관심을 안 기울일 수는 없겠는데요.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제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국제적인 기구들의 입장 이런 것들도 그 굉장히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자 하신다면 어떤 한 가지 기울어진 입장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네.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모쪼록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국민 정보 모두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선 리포터 오늘 복대중학교 사격부 소식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씻고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맞아요. 근데 요즘처럼 흐린 날에는 뭔가 좀 수건도 잘 안 마르고 냄새도 꿉꿉하게 그렇죠. 나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도 괜찮고요. 또는 베이킹 소다를 활용해서 세탁을 하면 좋다고 네. 합니다. 흐린 날씨에도 보송한 수건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